치아 하나당 가치가 무려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만 잘 관리하셔서 5천만 원 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본인 치아를 관리를 안 하시면서 정 안 되면 임플란트 하지. 임플란트는 그렇게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아무리 시술을 잘 해도 부작용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좀 임플란트 하시기 전에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치명적인 단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가 된 지는 25년 차가 됐고요. 개원의로서 20년째 진료를 하고 있고요. 무려 한 19만 분에서 한 20만 분 사이 정도의 환자분들을 뵀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리고 임플란트만 해도 한 20만 개 정도 심었으니까요. 치주질환이라든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무려 통계를 보니까 인구 10,000분당 470분, 이 수치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물론 그만큼 의료 혜택을 많이 받으신다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임플란트 시술을 쉽게 결정하시고 또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되시는 거가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플란트는요, 정말 좋은 치료긴 합니다. 틀니라든가 일반적인 과거의 브릿지라는 방법에 비해서 는 혁신적인 방법이고요.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 치아를 관리를 안 하시면서 정 안 되면 임플란트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그렇게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자기 치아를 대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치과 의사분들도 임플란트를 권하면서도 임플란트의 단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실까봐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설명해 주시지 않거든요. 저도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해오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설명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 왼쪽 아래 부분에 옛날에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가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그 크라운을 제거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저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내 치아를 써볼 걸,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신경치료를 안 받게 만들어 볼 걸, 그런 후회들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경험담과 함께 임플란트의 치명적인 단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자기 치아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잘 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씹는 맛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플란트는 음식물이 잘 끼고 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 치아에 비해서 한쪽으로만 씹어서 턱이 아프신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여섯 번째, 자기 치아보다 오래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치아에 비해서 신미성도 떨어지고요. 보통 임플란트는요,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막상 임플란트를 하시면 여러 가지 실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자기 치아에 비해서 잘 씹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위아래가 다 빠지시고 틀니를 끼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 정말 살 것 같다, 이제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처럼 자기 치아가 다 있는데 하나 두 개 치아가 빠지셨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치아가 있는데 한쪽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셨다거나 하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치아에 비해서 잘 안 씹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씹게 됩니다. 왜 자기 치아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잘 안 씹힌다고 느끼냐면요, 본인 치아는 치주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멀쩡한 치아도요, 본인 치아를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면은요, 약간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왜 움직이냐 하면 바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딱딱한 것을 씹었을 때 자기 치아와 잇몸뼈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치아가 그 충격에 다 깨질 겁니다. 근데 이가 치주인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씩 움직이니까 충격이 가도 치아에 충격이 덜 가서 치아가 깨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는요, 불행히도 치주인대라는 것이 없고 잇몸뼈와 임플란트가 바로 붙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씹을 때요, 짓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씹지 않으신 상태에서 위아래니가 맞닿게 꾹 물어보시면요, 윗아래니가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치주인대의 두께만큼 이가 압력이 생기면서 들어가는 건데요, 음식은 이렇게 꼭 짓 이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야 음식물을 씹을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인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치아가 닿고 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잘 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 치아가 자기 치아고 한쪽 치아가 임플란트이신 분들은 대부분 잘 씹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치아 쪽으로만 계속 씹게 돼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안면 비대칭이 온다거나 또 한쪽 근육만 많이 커진다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 치아보다 임플란트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기능적인 문제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돌을 씹어보신 분들은 그 경험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 우리가요, 위아랫니가 다 자기 치아인 분들은요, 만약에 식사를 하시다가 돌을 딱 씹으면요, 씹는 순간 그 돌을 계속 씹지 않으세요. 그리고 뭔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입을 바로 벌리시고 다시는 그 음식을 씹지 않으시고 바로 뱉어냅니다. 근데요, 윗니 아랫니가 다 임플란트인 분들은요,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바로 붙기 때문에요, 불행히도 감각이 없습니다. 돌이나 딱딱한 것을 잘못 씹으셔도 그걸 계속 씹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병원에서 잘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보호장치,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자기 치아에 비해서 훨씬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임플란트를 제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임플란트의 치명적인 단점 또 뭐가 있냐면요, 씹는 맛을 또 잘 못 느낍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쇠맛이 나는 것 같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뭔가 임플란트 한쪽으로 씹으면 맛을 잘 못 느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임플란트를 안 해보신 분들은 맛은 혀로 느끼는 거지 왜 임플란트를 했는데 맛을 못 느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시면은요, 씹는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맛은 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입 천장으로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틀리하신 분들은 또 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식은요, 식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박, 깍두기 이런 음식들은, 근데 수박이 예를 들어서 아삭아삭하지 않고 좀 퍼석퍼석하다면은요, 그 맛이 없다고 느낄 겁니다. 그게 제가 아까 바로 말씀드린 치주인대가 임플란트에는 없기 때문인 거죠. 그와 같은 이유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씹히기는 잘 씹히는 것 같긴 한데 씹는 맛을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하신 다음에 침 분비가 더 많아졌다거나 침이 잘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또 구조적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좀 많이 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보다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울을 보시고서 자기 치아 어금니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자기 치아가 맷돌처럼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마모가 많이 돼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 자기 치아가 이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그 날이 서 있는 이유는 음식물을 잘게 잘 부수기 위해서 칼날이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불행히도요, 임플란트를 만드실 때는 그 치아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플란트는요, 위아래로 씹는 힘은 버틸 수 있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힘은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아 자체도 약간 맷돌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임플란트가 안 망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치아에 비해서 치아 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칼날이 잘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치아에 비해서 잘 잘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고 잘 씹히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걸 환자분께 설명드리지 않아서 임플란트 치료 후에 환자분과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와는 형태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 치아는 뿌리가 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임플란트를 그 치아를 뺀 구멍에 그것과 똑같은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없죠. 임플란트가 그 구멍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자기 치아보다 임플란트 뿌리가 훨씬 직경이 가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 크기는 똑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형태가 목이 좁은 상태에서 위에 머리는 크기 때문에 훨씬 아래 부분에 틈이 생기면서 음식물이 많이 끼거나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아무래도 좀 치아 주변에 많이 고인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가 자기 치아에 비해서 큰 단점, 예쁘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주변에는 임플란트 하신 분들 보면 자기 치아같이 깜짝같이 예쁘던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기 치아와 거의 차이가 안 날 만큼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치아가 몇 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앞니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요, 아무리 임플란트 치료를 잘 해도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치아는 하얀색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아를 흉내내서 자기 치아와 조화롭게 색깔을 맞추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 치아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치아보다는 훨씬 더 친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치아는 좋은데 그냥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빼고 임플란트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될지도 모를 만큼 정말 치과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임플란트는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기 치아의 신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기 치아를 최대한 살리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많은 분들이 오래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불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수십 년 동안 통계 조사를 해보면은요,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채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셨다. 근데 이분이 아무리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아무리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를 잘 심었다고 하더라도요, 이분은 남은 평생 동안 최소한 2번 이상 임플란트 시술을 더 받으셔야 될 겁니다. 임플란트가요, 아무리 시술을 잘 해도 평생 쓰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를 못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시술이 잘못된다거나 한다면요, 어떤 분들은 채 1년도 안 돼서 임플란트가 망가지거나 빠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그렇게 오래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치아를 최대한 오랫동안 관리하셔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는 부작용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소비자 보험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된 환자분들의 불만 건수는요, 정말 많이 접수가 돼 있고요. 저도 그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또 자문도 해드리고 합니다만, 임플란트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의 단점에 대해서 쉽게 고민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려고 드린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꼭 좀 임플란트 하시기 전에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플란트를 그럼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방송 출연을 하면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임플란트를 하시지 마시라는 뜻은 최대한 자기 치아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임플란트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요. 또 임플란트를 미루시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이미 치아를 발치하셨다거나 발치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임플란트를 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발치를 하시고 나면은요, 6개월만 지나도 잇몸뼈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시면은요, 가지고 계신 뼈의 30%에서 40% 정도의 잇몸뼈가 주저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으셔도 못 하시게 될 수가 있으니까, 본인 치아가 어떤 이유든 간에 빠지시게 된 분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부러졌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치과 기술로는 치아를 살리실 수 없다고 판단해 드신다면 당연히 빨리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영구치배가 없어서 유치때는 치아가 있었지만 영구치가 아예 밑에서 안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이런 분들은 성인이 돼서 성장이 끝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요, 제가 임플란트 절대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주 치료를 통해서 자기 치아를 살리는 노력을 최대한 해보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임플란트를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주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치주 질환은요, 첫 번째 보시는 사진처럼 치주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치아가 멀쩡한 상태에서 치아 하나만 잇몸뼈가 녹아서 그 치아만 빼고 임플란트를 끼우면 참 좋겠지만, 불행히도 치주 질환은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치주 질환이 진행됩니다. 어떤 단계가 넘어가서 입원을 빼야 된다고 판단이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계속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살릴 수 있는 1번, 3번 치아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빼시는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것은 임플란트 자체를 아예 못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치아가 빠지게 되니까, 이 부분은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잇몸 치료를 받아 가시면서 최대한 임플란트를 미루시라는 것이 바로 제가 임플란트를 절대 하시지 마시라는 부분의 입장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치과를 고르실 때는요, 과연 저 치과가 잘할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면서 좀 더 나은 병원들 많이 찾으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그냥 인터넷 광고 보고 병원이 커 보이고 이런 병원들을 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임플란트를 내 주변에 누가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병원이 어땠나, 만족도가 어땠나 이렇게 좀 물어보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불행히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으로만 병원을 고르셔도 임플란트 받으시고 나서 부작용으로 고생하신다거나 그 병원 괜히 갔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임플란트를 좋은 병원을 고르는 방법 6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대로만 해주시면 실수를 안 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요, 내 치아를 좀 소중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하면 치아를 안 빼는 방향으로 해주는 병원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빼야 되는 치아를 무조건 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믿을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꼭 그 병원에서 바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2군데, 3군데 이상 비교를 해보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좀 믿음이 가는 병원을 2-3군데 정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면 그 치료 계획이 거의 맞다고 믿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치아를 조금 빼자고 하는 병원은 믿을 수 있는 병원이고 조금 더 빼자고 하는 병원은 믿을 수 없는 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상담을 받아보시다 보면은요, 의사분의 그 신뢰가 옵니다. 무조건 이를 빼고 임플란트 하자가 아니라 최대한 잇몸 치료를 해가면서 살리실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정 안 되는 걸 임플란트를 하시는 위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그 병원은 좀 신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임플란트를 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병원도 중요합니다. 요즘 뭐 먹튀치과라고 해서 싼 가격에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나서 그 병원이 없어져 버리는 병원도 많이 있거든요. 내과라든가 피부과 이런 병원들은 그 병원이, 내가 다니던 병원이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시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임플란트는 한 번 심어 놓으면은요, 불행히도 다른 병원에 가시면 잘 봐주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병원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 너무 생긴 지 얼마 안 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병원의 원장님이 여러 군데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진료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조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원장님이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다면 그 전에 계시던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임플란트를 좀 끝까지 책임져 줄 병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치과도 전문과가 9개 과가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으신다면 임플란트를 좀 중점적으로 받으시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어떤 병원들은 임플란트 치료, 교정 치료, 소아치과 뭐 여러 가지 진료를 한꺼번에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병원도 잘하실 수는 있겠지만 임플란트만 좀 더 중점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임상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만 보셔도 충분히 자료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 참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의 경험도 많이 중요합니다. 물론 치과 의사가 되셔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잘 하시는 선생님들도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치과 의사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좀 되시면서 이런 많은 임플란트 시술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가셔서 시술 받으시면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실수하실 가능성도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경제적인 부분만 앞세우는 병원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임플란트 치료 비용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싼 병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비싼 병원을 고르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을 2-3군데 정도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한 중간 정도 가격대는 병원을 고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싸게 심는 병원은요, 결국은 그 병원이 잘 되는 병원이라거나 아니면 환자가 많은 병원이라면 싸게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내세울 것이 비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용에 혹해서 가시면은요, 그 병원이 없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겪으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싼 비용만 보고 가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5가지 사항들을 좀 보면서도 중간 정도 가격이 되는 비용을 고르신다면 그래도 병원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실수하실 가능성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아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따지면 이렇게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몇백만 원이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십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와 같은 것이 논문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자기 치아 하나가 가치가 얼마나 될까? 돈으로 환산을 해봤는데 치아 하나당 가치가 무려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만 잘 관리하셔서 이 하나가 망가지지 않으면요 5천만 원 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우리 치아가 28개거든요. 28개니까 5천만 원 곱하기 하면은요 14억입니다. 그럼 뭐 거의 집 한 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40대 50대 되시면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도 있고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으면 이제 보통 노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노후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으셔서 연금도 드시고 뭐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 중에서도 제가 치과 의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늙는구나 생각 드시는 게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가 안 좋으셔서 이를 빼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가 빠지는 것만큼 내가 늙는구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아가 좋으셔야 된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노년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제를 드시고 종합병원 건강검진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요, 몸에 좋은 음식들은요, 이가 안 좋으시면 잘 씹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아 자체가 좋지 않으시면 치매라든가 당뇨,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전신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고요. 어금니가 빠지셔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가장 드시고 싶어 하시는 음식이 뭐냐면요, 김치입니다. 김치가 드시기 어려우실까 하시겠지만요, 가장 드시기 어려운 음식들이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같은 것들은요, 이렇게 질 이겨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들이 예를 들어서 뭐 김치라든가 그리고 사과, 뭐 이런 나물류, 그리고 견과류도 마찬가지지만 당근, 고사리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요, 또 씹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잇몸 질환이 있으셔서 이가 없으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뭘 드시냐면요, 빵, 아니면은 술 같은 거, 그리고 액상 과당, 아니면 햄버거, 피자, 밀가루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물우물 대충 씹어서 드셔도 일단 열량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드시면 일단 기운이 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더 드시게 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잇몸 치료를 한다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해서 잘 씹게 만들어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혈당치가 300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도요, 저희가 치아를 잘 씹게 만들어 드려서 그런 몸에 좋은 음식인 야채 같은 것들 드시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다음번에 대학병원 가셔서 당뇨 검사를 해보시면 오히려 혈당치가 떨어져서 그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왜 이렇게 당 수치가 떨어졌냐? 비밀은요, 바로 치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노년에 연금 드셔서 준비하시는 것보다 노년까지 20개 이상의 치아를 유지하시면은요 14억 버시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본인의 전신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치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